안녕하세요. 유럽인문 아카데미 운영이사 이재훈입니다. 지금 그 칸트 철학,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해서 칸트와 현대 철학이라는 주제로 기획특강 마련했습니다. 오늘 5번째 주제이고 주제는 칸트와 레비나스입니다. 자유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파리 10대 학교에서 레비나스와 찰스 테일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받으셨고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초등교로 계시는 김원준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칸트와 레비나스가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거리가 있는 그런 철학자인 것 같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가까운 되게 공통성을 가진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 두 철학자의 만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오늘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헌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저에게 이제 제안해 주신 이지훈 선생님과 이제 대표이신 이제 윤영식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은 가을이 되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을이 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될 때마다 이제 항상 칸트 생각을 합니다. 칸트를 다시 읽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는데 마침 이번에 이런 기회가 오게 돼서 칸트를 제가 이제 8월 2주 동안 예전에 봤던 책 순수이성 비판부터 판단력 비판, 실천이성 비판에서 칸트 한 8권을 다시 읽고 이걸 준비했는데 역시 칸트는 칸트였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레비나스가 여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저의 이제 연구 방향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이재훈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칸트와 레비나스한테는 굉장히 큰 공유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 지점에서 또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준비했고 저 나름대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철학은 아무래도 이제 철학사 연구, 저만 하더라도 일단 철학사 연구가 중심이다 보니까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주석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든 한번 오늘 제 인생 첫 경험으로 이렇게 스트리머까지 돼보는데 한번 열심히 최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좀 업시켜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가 정말로 자유로운가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가브리엘 바스텔라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가 이제 자유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칸트와 레비나스를 비교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 점에 좀 착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자유와 이제 주체의 관계가 이제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칸트와 레비나스에게서 드러난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이제 그분의 테마는 사실 이제 칸트의 어떤 도덕 철학과 레비나스의 이제 존재와 달리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전체성과 무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 문제가 축이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일단 요 구절부터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레비나스가 이제 윤리와 무한이라는 책에서 필립 네모와 이제 대담을 하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필립 네모와 이제 철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레비나스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는 좀 생략이 됐지만 이제 존재와 시간은 철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들 중 한 권이죠. 저는 몇 년 후 수고 끝에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4권 혹은 5권 중 하나라고요. 이제 필립 네모가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좀 덧붙입니다. 그 4권 혹은 5권은 어떤 책들인가요? 하고 이제 물을 때 레비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해겔의 정신현상학, 그리고 베르그손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의 실론을 꼽을 수 있겠죠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 대담은 사실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존재와 시간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럼 과연 어떤 점에서 레비나스가 이 책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담은 아무래도 존재와 시간에 할애됐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비나스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 레비나스의 대담을 보고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다음의 부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칸트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레비나스의 사유에서 칸트의 사유의 궤적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순수 이성의 비판의 흔적이 과연 발견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살짝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레비나스의 철학이라고 하지만 레비나스의 철학은 사실 윤리를 중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도 선언합니다. 이제 제일 철학이 윤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윤리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칸트의 이제 순수 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론적 이성 혹은 사변 이성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면은 사실 좀 접점이 없지 않느냐, 순수 이성 비판과 레비나스의 윤리적 작업 사이에는 이제 접점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순수 이성 비판이 아름답다고 한 건 레비나스의 어떤 치장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 형이상학 정초 같은 책들이 훨씬 더 레비나스의 사유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좀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이성 비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좀 적다고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당연히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제 요번에 짧지만 제가 빨리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오늘 제가 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거칠게 비교하자고 한다면 이제 칸트의 도덕을 이제 자유의 도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레비나스의 윤리는 이제 책임의 윤리다라고 거칠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덕 형이상학 정초나 이제 실천 이성 비판 같은 책들이 또 레비나스는 또 그 지점에 어떤 그 기획이 동의는 하면서도 또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이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점으로 이제 이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레비나스의 윤리에 칸트의 도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이 사실 굉장히 저는 철학사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좀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과연 레비나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개괄적으로 아직 저도 완전히 아이디어가 다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좀 그 윤곽을 그려내는 것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방식은요, 사실 폴 리케르가 이제 죄송합니다. 폴 리커르가 시간과 이야기 제 3권을 쓸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은 역사 이야기라고, 한 번 문학 이야기라고, 한 번 역사 이야기라고, 한 번 문학 얘기라고 이렇게 챕터가 계속 교차하면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짧지만 이런 식으로 좀 챕터를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의 자유 문제, 특히 자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특히 아무래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3이율 배반과 관련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 이성의 한계를 이제 지적하면서 칸트가 이제 자유의 문제를 끌어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을 첫 번째 챕터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이어진 두 번째 챕터에서는 존재보다 이제 윤리라는 점에서 레비나스가 존재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이 사이에 이제 칸트와 레비나스의 어떤 윤리적 기획 혹은 도덕 철학적 기획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고찰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는요, 정말로 이제 실질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다룰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적 기획에서 우리가 도덕 법칙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레비나스가 책임의 철학자 혹은 얼굴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레비나스가 그렇다고 자유를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칸트와 레비나스의 윤리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좀 남아 있는 문제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론 이성의 한계, 순수 이성 비판에서의 자유 문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부분요.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을 뭐 워낙 두꺼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실 특히 이 칸트의 어떤 주석이나 해석 문제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뭐 이제 얼마 전에 죽었지만 이제 뭐 앨리슨 같은 철학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그 주석을 다 개괄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따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수이성 비판을 가장 한마디로 이야기하고자 한마디로 좀 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자연을 인식하는 이론적 이성 기능의 어떤 한계들을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이 이렇게 쓰죠. 우리가 지성이라고 일컫는 능력의 근원을 밝혀내고 동시에 이 지성 사용의 규칙들과 한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칸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지성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고 지성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책이 이제 간단하게 순수이성 비판의 목적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칸트의 어떤 거대한 좀 질문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론적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에 이제 칸트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저는 칸트가 이 순수이성 비판의 그 긴 작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요약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면 우리의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감각 기관들을 건드려 한편으로는 스스로 표상을 일으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성 활동을 작동시켜 이 표상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을 연결하거나 분류하고 그렇게 해서 감각 인상들의 원재료를 경험이라 일컬어지는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가공하게 하는 대상들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다른 무엇에 의해서 인식 능력이 활동으로 이끌어지겠는가? 그러므로 시간상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식도 경험에 선행하는 것은 없고 경험과 함께 모든 인식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지성 활동, 어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점을 칸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칸트에게는 어떤 직관의 능력하고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져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지성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칸트가 일단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런데 문제는 경험만으로 우리가 모든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칸트가 반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제 이런 말도 써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 모두가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인식조차도 우리가 감각 인상들을 통해 수용한 것과 순전히 이 감각 인상들을 야기로 우리 자신의 인식 능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해낸 것의 합성이겠으니 말이다. 라고 해서 경험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하고요. 결국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수용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결국 우리의 사고 작용이 동반돼야 함을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즉 순수이성 비판을 또 한 번 짧게만 요약하자면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주어진 대상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한테서는 이제 이 경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인식화, 지식화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선언
선엄성 혹은 뭐 선엄적 범주, 뭐 선엄적 개념, 뭐 지성의 개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즉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짧은 이해로는 간단한 이해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일단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단 도구가 우리에게 미리 주어져 있음을 칸트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항상 도구 없이는 무언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요걸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럼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탁을 한다 할 때도 세탁기가 필요한 것처럼 무슨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 도구는 당연히 어떤 선언적 개념 혹은 지성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선언적 범주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칸트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도구들을 인간이 미리 갖추고 있다 경험하기 이전에 그게 칸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지점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선언적 인식이라는 말로써 이런 경험 혹은 저런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긴 인식이 아니라 단적으로 모든 경험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긴 그런 인식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인식에 대립해 있는 것이 경험적인 인식, 말하자면 오직 후험적으로만, 곧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인식이다. 선언적 인식들 가운데서도 전혀 아무런 경험적인 것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인식을 순수하다고 일컫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칸트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 선언적인 그런 인식들이 뭐냐? 이 부분까지는 자세히 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저희의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칸트가 좀 이야기한다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주어진 대상을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다시 말해 직관은 오로지 우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만을 갖는다. 이에 반해 감성적 직관의 대상을 사고하는 능력은 지성이다. 이 성질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우선할 수 없다. 감성이 없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대상도 주어지지 않을 터이고 지성이 없다면 아무런 대상도 사고되지 않을 터이다. 내용 없는 사상들은 공허하고 개념들 없는 직관들은 맹목적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개념들을 감성화하는 일, 다시 말해 그 개념들에게 직관에서 대상을 부과하는 일과 그의 직관들을 지성화하는 일, 다시 말해 그 직관들을 개념 아래로 가져가는 일은 똑같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또 이걸 짧게 줄이면 이런 표현이라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과 감성은 우리에게 있어 서로 결합할 때만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인식활동, 지식을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초월적 연용론도 나오고, 처음에 이제 초월적 감성론에서 시작해서 초월적 연용론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 변증학이라고 해서 잘못된 논리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건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칸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가 일단 직관과 이제 지성을 한계 지을 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관과 이제 지성의 법칙이 현상 너머, 즉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이제 주어지는 대상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현상 너머를 겨냥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직관과 지성의 결합은 이 현상 너머에 있는 사물 자체로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이론적 이성의 한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과 시간, 즉 순수 직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공간과 시간은 단지 감성적 직관의 형식이고 그러므로 단지 현상으로서 사물들의 실존 조건일 뿐이라는 것. 더 나아가 우리는 순수 지성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이 주어질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지성 개념도, 그러니까 사물 인식을 위한 전혀 아무런 요소도 갖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사물 자체로서의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이 감성적 직관인 의 객관에 한해서만, 다시 말해서 현상으로서 대상에 대해서만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비판적 분순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즉 우리가 직관으로서 뭔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현상적 대상, 경험적 대상밖에 없다라는 것이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종현 선생님 번역으로는 초험적인 대상들은 절대 직관에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직관과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현상에만 국한된다라고 하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이 이런 현상 너머에 국한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좀 꺼려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월적 변증학 부분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이성의 사변이 초월적 사용에서 마침내 귀착하는 궁극 의도는 세 가지 대상 곧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 신의 현존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제 의지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칸트가 이야기할 때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 신의 현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상을 넘어서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물 자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성이 자꾸 접근을 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직관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칸트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 신의 현존은 사변 이성에게는 항상 초험적인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직관에 주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상 너머에 있고요, 직관 너머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직관의 능력이 여기까지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 형이상학 정초, 즉 도덕 형이상학 정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저희 독일어 실력이 짧기 때문에 지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종현 선생님은 윤리를 선호하셨고 다른 분들은 또 영어 번역본을 따라서 영어에는 모럴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텐이. 그래서 이제 도덕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칸트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듣기로는 칸트한테서는 도덕과 윤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가지 혼용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윤리 형이상학 정초 혹은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지성이 할 수 있는 한 제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분명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한낱 현상들의 인식에 이를 뿐 결코 사물들 그 자체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성의 한계를 여기에서도 이제 규정을 합니다. 즉 지성적인 방향으로서 현상 너머에 있는 것들,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 신의 현존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칸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이제 말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만약 앞의 질문으로 좀 되돌아갔을 때 레비나스가 순수이성 비판을 아름답다라고 했다면 저는 과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본인의 기획과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잠정적으로나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 신의 현존이 우리 알매는 전혀 필요치 않으면서도 우리 이성에 의해 절실하게 추천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의 중요성은 실로 본래 오로지 실천적인 것에 관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칸트가 이제 현상 너머의 문제를 이제 이론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실천적인 문제로 이제 이행시키려고 한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제가 인용한 부분들도 사실상 이것과 맥락이 좀 비슷한데 좀 보겠습니다. 곧 만약 의지가 자유롭다면 만약 하나의 신이 그리고 하나의 미래의 세계가 있다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의도를 갖는다. 이것은 무릇 최고 목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므로 현명하게 우리를 배려하는 자연의 최종 의도는 우리 이성의 설비에 있어서 본래 오로지 도덕적인 것을 향해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실천의 거의 유사어,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의지의 자유, 신, 그리고 영혼의 불사성의 문제가 이제 도덕 없이, 실천 없이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 관점에서만 우리가 탐구되고 연구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미 운이 띄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여기 인용한 마지막 부분 좀 살펴보면요. 그 목적이 이성에 의해 온전히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고 경험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단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순수 실천적 법칙들은 순수 이성의 산물이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도덕 법칙들이며 그러니까 이것들은 오로지 순수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의 규준을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천적 법칙과 도덕 법칙들과 이제 관련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 불사성, 신의 현존이 이론적 이성의 부분에서 해명될 수도 없고 그것들은 얘기돼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론 이성의 월권입니다. 그러나 실천적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지점에서 탐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칸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칸트한테선 구분이 되는데요. 물론 이성은 하나입니다. 이성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들어와서 약간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 계신 선생님들 피곤할까봐 저희 그냥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이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의 박사 논문은 레비나스라는 프랑스 철학자와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캐나다 철학자, 즉 영미권에 속하는 철학자의 작업들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어느 학회 나갔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좀 술이 많이 올려가시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프랑스 철학하는 거요, 영미 철학하는 거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하나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칸트한테서도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기능적으로는 구분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의 이성입니다.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론 이성 따로 있고 실천 이성 따로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점만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도덕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현상들의 설명 근거로서 경험적으로 이제 전제할 수 없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즉 이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자유가 현상 너머에 있고 현상하고는 이제 구분되는 측면에 있음을 이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보면 이 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좀 자유의 의미가 한번 고찰이 되는데요. 한번 이 두 번째 요 파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성적 충동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만 표상되는 운동인들을 통해 규정될 수 있는 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라 일컫는다. 근거로서건 결과로서건 이런 의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모두 실천적이라 불린다. 그래서 이성은 명령인, 다시 말해 자유의 객관적 법칙인 법칙들도 제공한다. 이 법칙들은 어쩌면 결코 일어나는 일이 없을지라도 일어나야만 할 것을 말하고 그 점에서 오로지 일어나는 것만을 취급하는 자연 법칙들과는 구별되며 그 때문에 그것들은 실천 법칙들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자유의 의미를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잘라내고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앞부분을 보면 감성적 충동들로부터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본 지 오래돼서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칸트에게는 사실 굉장히 자유의 의미가 많거든요. 앨리슨이 그거를 이제 정리했을 때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중에 하나로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성적 충동들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 자연적 경향성들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자유의 의미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도덕 법칙, 실천적 법칙, 즉 자유가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법칙,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칙들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칸트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어떤 자연적 본성 혹은 경향성, 감정적 충동 이런 것들에서 독립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칸트가 자신의 이제 도덕법 처리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라는 점이, 이게 뭐 나중에도 몇 번 또 나올 겁니다만 도덕 형이상학 정초나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나옵니다만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개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결국 이제 형이상학의 문제를 좀 다른 곳으로 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칸트가 새로운 형이상학, 전통 형이상학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형이상학을 좀 창안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 형이상학은 순수 이성의 사변적 사용의 형이상학과 실천적 사용의 형이상학으로 나뉘며, 그러므로 자연 형이상학이거나 또는 윤리 형이상학이다. 전자는 모든 사물들의 이론적 인식에 대한 순전한 개념들의 의한, 그러니까 수학은 제외한 모든 순수한 이성 원리들을 내용으로 갖는다. 후자는 행동 거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필연적으로 만드는 원리들을 내용으로 갖는다. 그런데 사변 이성의 형이상학은 사람들이 좁은 의미에서 형이상학이라고 부르곤 하는 그것이다. 그러나 순수 윤리 이론이 그럼에도 순수 이성에 의한 인간적인 그것도 철학적인 인식의 특수한 줄기에 속하는 한에서 우리는 이것에도 저 형이상학이라는 명칭을 보존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즉 칸트가 말하는 거는요, 지금 저의 이 슬라이드 자료에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실 초월적 변증학에서 칸트가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존의 형이상학이 첫 난점들입니다. 첫 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형이상학의 방향대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은 이미 이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칸트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그러면 우리가 형이상학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이상학이 어떤 메타라는 말이 어떤 너머를 겨냥 메타피직의 메타가 어떤 너머를 겨냥하고 있다면 그거는 현상 너머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칸트에게서는 그것이 당연히 도덕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형이상학의 문제를 더 이상 사변 형이상학에 보존시키지 않고 본인의 표현으로는 사변 형이상학에 보존시키지 않고 도덕 형이상학으로 이제 문제를 옮겨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칸트가 형이상학의 의미를 새롭게 일신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조금 이제 칸트의 어떤 도덕 형이상학의 의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비나스에게 이제 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현상 너머의 것에 사변이성 혹은 이론적 이성이 접근할 수 없음을 이제 강력하게 강조하고요.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이성, 즉 도덕 법칙, 자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본인이 새롭게 형이상학의 의미를 일신한 도덕 형이상학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순수이성 비판에서 마지막에 이제 개진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레비나스는 과연 칸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먼저 좀 제가 전조회복이라는 좀 의미로서 레비나스가 칸트를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칸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 없는 언급들을 제가 좀 찾아서 좀 일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사실 레비나스의 주적은 하이데거입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집요하고 온팡지게 팰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를 정말 좀 깜짝 놀랍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사실 석사 때는 하이데거하고 폴 리케르로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레비나스가 비판한 하이데거를 볼 때 이것은 내가 알던 하이데거가 아닌데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표적을 세워놓고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칸트 독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하이데거입니다. 요 지점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죽음, 시간이라는 이제 레비나스가 이제 말년에 이제 소르본에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좀 엮었던 책인데요.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칸트의 철학은 순수이성 비판을 강조하는 하이데거에 의해서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진실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철학에서 제기된 네 가지 질문들 중에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종합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어지는 두 가지 질문들처럼 첫 번째 질문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즉 두 번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이제 인식론적 질문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유한성으로 향해 가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희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더 멀리 아무튼 유한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존재의 이해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무와 구원과 관계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이데거의 이제 칸트 독해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하이데거의 칸트 독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한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상상력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이제 우리가 말하던 대상이 주어진 직관과 그리고 어떤 지성의 이제 결합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칸트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칸트를 유한성의 이제 인간이 유한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에 어떤 그런 사유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람으로서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비나스의 이제 비판이고요. 레비나스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도덕과 관련된 질문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칸트한테 있어서 이제 그 질문을 너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즉 초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레비나스가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하이데거하고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다음 부분을 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합니다. 같은 책인데 사실 제가 조금 더 번역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냥 평서문처럼 좀 번역을 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상, 주어진 존재의 이제 구성의 조건들 중에서 공간의 시간의 곁에 범주에 따른 지성의 종합적 활동이 있다. 범주는 주어진 것의 구성적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범주가 구성한 주어진 존재이다. 그러나 주어진 것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성의 모든 것에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라는 수를 수용할 수 없는 경험에 주어진 대상들이 전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고될 수 있게 하는 초월적 이념인 것에 요청해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어짐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이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조금 배우고 있는 책이 일단 프랑스 현상학과 초과에 관한 책인데요. 프랑스 현상학이 이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초과의 문제로 계속 나아가면서 약간 반현상학적인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미 레비나스한테서도 이제 레비나스도 그런 현상학자들 하나로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 책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레비나스는 이제 칸트한테서 계속 초과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한성 넘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용어인 무한과 조금 일치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좀 밑작업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이성은 존재 너머로 향해 가는 이제 이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볼 보면 효력 있는 감각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의 한계란 특징을 긍정하는 이러한 입장, 이제 하이데거의 칸트 독해에 대한 입장입니다. 한계랑 유한성에 초점을 맞춘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칸트의 실천 이성에 의해서 반박된다. 칸트는 실천의 장으로 이행하며 유한성을 다시 문제 삼고 어떤 유한성을 초월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레비나스가 칸트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밖에는 형성되지 않는 현상의 존재에 이론적 접속의 곁에 본체가 아니라 범주가 결부시킨 현상에만 접속하게 만드는 이론적 접속의 곁에서 칸트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지식의 대상이 됨 없이 명시화하는 도덕적 행위의 함축적 의미에서 인간 실존 혹은 이성적 주체성을 검증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즉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존재 혹은 나중에 나가면 이게 아무래도 주체의 문제까지 갈 텐데요. 이 주체라는 것이 사실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이미 인식의 대상이 되면 이미 더 이상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대상이지 주체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주체를 주체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주체가 대상보다 더 초과하고 초월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기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미 칸트한테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레비나스가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저희 지도 교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여기서 이제 불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레비나스 자시용이라고 했습니다. 레비나스 자시용 델라 필로소피 칸트라고 했습니다. 칸트 철학의 레비나스와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읽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철학자들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철학사가들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철학사가들은 이제 토시 하나만 틀려도 난리가 나는 사람입니다.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철학자들은 오해가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인가 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실 그냥 또 여담이지만 저는 그거를 우리 위대하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 우리가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라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레비나스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사상가들이 져야 되는 어떤 숙명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조금 생각을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좀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비나스가 이제 존재론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비나스의 문제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존재론과 인식론이 서양 철학사에서 계속 결합된 상태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단 진리의 문제고, 그 문제가 서양 철학사에 암장돼 있고 계속 내려오는 문제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철학으로서의 윤리라는 책에서 레비나스가 써놓은 부분인데요. 이걸 보면 무관심한 관조로서 이해되는 지식과
존재의 상관관계는 우리의 철학적 전통에 따르면 예지적인 것의 장소이자 의미의 출현이다. 존재의 이해는 이 동사의 의미로는 지혜와 현자들의 가능성 혹은 행운이며 이러한 점에서 제일 철학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철학이라는 것은 진리 탐구의 학문이기 때문에 제일 철학은 진리의 학문이고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축조되어 왔느냐를 이제 레비나스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존재의 문제와 이제 결부되면서 이것이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진리를 일치로서 보는 아데카시오의 문제로 보는 그 문제를 레비나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조의 테마인 인식 존재의 상관관계에는 차이를 동시에 인식된 것이 지혜에 의해서 이해되고 그렇게 전유되게 하는 것인 참인 것. 그 타자성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참인 것에서 극복된 차이를 의미한다. 진리에서 사유로서의 타자로서의 존재는 사유지혜의 전유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인식과 존재라는 겁니다. 레비나스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인용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유 혹은 인식의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인데 이 다른 것을 계속 일치시키려는 작업을 계속 해온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결국 동일성의 논리에 이제 바탕을 둔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레비나스가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사를 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레비나스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인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보면 그러나 지혜에서는 지성적 활동 또는 이성적 의지의 존재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사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현존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어떤 함의 인식된 것의 타자성을 전유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개념이 공표된다. 뭐 제가 여기서 레비나스가 여러 가지 이제 동사들 쓰면 뭐 포착이라든지 환원이라든지 뭐 재현이라든지 뭐 표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이 레비나스가 봤을 때 모두 다 공통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밑에 보면 타자성 이제 인식된 것의 타자성을 전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자꾸 삼고 자기 것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일화의 논리거든요. 레비나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동일화의 논리이고 이것을 레비나스는 사실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비판할 때 사실 레비나스의 윤리의 어떤 윤리에 대한 시각이 더 잘 보이게 된다라는 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화라는 것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혜로서의 사유는 이미 사유의 노동이다. 똑같은 것과 일치하는 것, 충족을 주는 것, 이거는 사실 이거 후설의 언어인데요. 이게 에오필룽이라고 이제 후설의 충족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채움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는 것에 대한 사유의 노동이다. 존재들의 합리성은 그들의 현존과 일치에 기인한다. 지혜의 활동은 현존이 지나치고 예치되게 하는 생성의 통시성의 배후에서 그 합리성을 복구한다. 지혜는 재현이며 현존으로의 회귀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뭐 앞에 어떤 용어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양 철학사에서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타자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다. 타자라는 건 없으니까. 이미 다 동일화돼 버렸으니까. 동일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결국 타자가 동일자로 환원되고 이 지혜라는 건 당연히 철학을 의미합니다. 독일자로 환원되고 그 자신의 이방성으로부터 벗겨지게 하는 사유가 타자와 관계하지만 타자가 그 자체로서 더 이상 타자가 아니게 하는 타자가 이미 특성이 이미 나의 것이게 하는 타자와 동일자의 관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타자와 동일자가 관계할 때 동일자가 계속 우위에 드는 상황을 레비나스가 염두에 두고 자신의 철학을 이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동일자의 논리를 극복하는 겁니다. 동일자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에 써놓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자에게만 국한되면 안 되고 동일자의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지점을 보면 자, 참된 삶은 부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
형이상학은 이런 알리바이에서 출현하고 이러한 알리바이 속에서 자신을 유지한다. 형이상학은 다른 데로, 다르게로 다른 것으로 향한다. 사유의 역사 속에서 형이상학이 취했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때 형이상학은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 세계를 경계짓거나 세계가 숨기고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땅들이 무엇이든 간에로부터 출발하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 집으로부터 출발하여 낯선 자기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저쪽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나타낸다. 결국 이러한 운동의 도달점인 다른 데 있는 것 또는 다른 것은 탁월한 의미에서 타자라고 불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동일자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히 동일자가 동일화시켜버린 타자의 타자성을 보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레비나스가 쓰는 용어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아까 잠깐 기억을 하시겠지만 칸트가 결국 형이상학을 도덕 형이상학으로 재구축하는 것처럼 레비나스한테 형이상학은 이제 타자를 위한 형이상학으로 이제 재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전통 형이상학과 좀 결별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비나스한테 사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형이상학은 전통 형이상학을 이제 비판할 때 나오는 그 형이상학 빼고 자신이 주장하는 형이상은 사실상 그가 말하고자 하는 윤리와 거의 등치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하면 이러한 사유는 윤리적 관계, 무한한 타자로서의 무한과 타인과 비폭력적 연관에 호소하는데 이러한 윤리적 관계야말로 유일하게 초월의 공간을 열고 형이상학을 해방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이제 데리다의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데리다의 입장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비나스의 기획에 찬동하면서도 레비나스보다 더 못 갔다. 내가 더 레비나스보다 레비나스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이 윤리와 관계에 있다는 점은 정확하게 이제 데리다가 찝어냅니다. 그 지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은 윤리, 사실 레비나스의 윤리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리 형이상학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초월을 독점하는 사유의 이론적 실행을 준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즉 이론적 이성이나 사변적 이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초월적인 것이 바로 윤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칸트적 기획과 칸트의 형이상학적 기획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자, 결국 레비나스도 인식론, 존재론의 이 결합을 비판하고 동일자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결국 형이상학의 무대로 옵니다. 칸트처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칸트와 이제 레비나스가 모두 기존의 형이상학과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 전통적 형이상학을 거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온 이 전통적 형이상학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형이상학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칸트는 이론적 이성이 닿지 않는 곳에서 도덕적 형이상학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형이상학을 이제 일신하려고 하고요. 레비나스는 인식론과 존재론이 닿지 못한 쪽에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타자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형이상학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획, 어떻게 보면 도덕 형이상학적 기획과 윤리 형이상학적 기획이 레비나스와 칸트에게 다 각각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레비나스가 저의 이제 첫 번째 의문점으로 띄어들었던 왜 도대체 순수 이성 비판보다는 도덕 형이상학 정서나 실천 이성 비판에 더 많은 감명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저의 이제 첫 번째 의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의 결국 말미에서 칸트가 이제 도덕을 탐구하기 위해서 사변적 이성이나 이론적 이성을 넘어 있는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떠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같이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찬동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가장 철학사에서 아름다운 5권 중 하나라고 이제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좀 잠정적으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일단 첫 번째 형이상학이라는 문제를 대하는 점에 있어서 칸트의 기획과 레비나스의 기획은 굉장히 닮아 있다.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도덕법칙과 자유의 부분 넘어가야 될 텐데요. 제가 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기 전에 갑자기 제가 좀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 신이 나서 또 말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조금 지치신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3부부터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을 해도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적 기획과 레비나스의 이제 형이상학적 기획이 굉장히 닮아 있다. 둘 다 이제 윤리를 향하고 있다. 도덕적인 것을 향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아가야 될 부분은요. 사실상 이 동의 외에는 사실상 좀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제가 준비했던 강의의 3챕터, 4챕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트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법칙과 자유라는 문제고요. 이제 칸트의 이제 도덕 형이상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일단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칸트가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말미에서 뭐 이제 영혼의 불사성, 신의 현존 그리고 의지의 자유 이것들은 이제 이론이성으로 탐구할 수가 없다라는 지점을 이제 점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오늘 핵심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유 부분입니다. 칸트의 철학은 사실 칸트의 이제 도덕 철학은 사실 자유의 철학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 판본의 앞에 주석 달린 부분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연은 이제 자유를 축소시킬 수 없다. 자연이야말로 자유의 밑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자연적인 부분과 자유가 달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이제 자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점에서 칸트는 요즘식으로 하면 결정론자는 아닌 거죠. 결정론자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유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칸트의 어떤 도덕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 아마도 이제 회페 같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좀 독일에서는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도덕의 원천은 자율, 아우토노미라고 쓰고 이제 즉 의지의 자기 입법성이 있다. 자율은 자유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자율로서의 자유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 자율이 사실 칸트의 도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짤막하게나마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어떻게 보면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윤리형이상학 정추 혹은 도덕형이상학 정추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 보면 또한 만약 사람들이 윤리성을 신뢰로부터 빌려오고자 한다면 윤리성에 대해 그것보다 더 나쁘게 조언할 수는 없을 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는 것은 결국 경험의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험의 학문이라고 하면 경험의 학문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실험과학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제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경험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떤 사례들만 연구해서 거기에서부터 도덕적 일반 법칙을 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칸트의 조금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도덕성이 이제 경험이 아니고 경험이 아닌 경험 외적인 경험 너머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탐구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도대체가 모든 경험에 독립해 있지 않으면서 순전히 순수이성에 의거해 있을 수 있을 밖에 없을 터인 윤리성의 진정한 최상 원칙이 없다면 이 개념들이 그것들에 속하는 선언적 원리들과 함께 확립되자마자 이 개념들을 보편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라 묻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즉 이거는 이제 거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윤리성의 진정한 최상 원칙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경험이 아니라 어떤 원리 원칙,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 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칸트가 줄기차게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이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그러면 도대체 그 경험으로부터 독립해 있을 수 있는, 경험 너머에 있는 그런 순수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칸트한테서 일단 그 대답은 윤리 형이상학정조, 도덕 형이상학정조에서는 선의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적인 것들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경험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의 이제 발표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경향인데 항상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는 게 100%다 좋을 수도 없고 100%다 나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 선악의 개념하고 도덕적 의미에서의 선악의 개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병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경험에서의 신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런 경험에서부터 독립적이고 순수한 것은 사실상 그럴 수 있습니다. 순전히 100% 선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칸트가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선의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문제는 이 도덕에서, 칸트가 말하는 도덕에서 선의지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보면, 다음 부분 좀 보면,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가령 다른 의도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 바로 이를 단적으로 이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단적으로 이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연은 어디서나 그 소질들을 배분함에 있어 한 목적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지는 유일한 선, 전체 선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최고 선이어야만 하고 여타의 모든 선을 위한, 심지어는 행복에 대한 모든 열망을 위한 조건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선의지 자체가 이제 도덕의 가장 출발점,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전체 선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칸트도. 그러나 이 최고선에서부터 우리는 도덕을 이야기하다는 칸트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 여기서 또 하나 잠깐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행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칸트한테서 행복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행복이 사실 칸트한테서는 도덕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이걸 행복하고 떨어뜨려서 행복이 끼게 됐을 때 칸트가 경계하는 것은 사실상 경험적인 요소들이 좀 낄 수 있음을 좀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야만 행복을 바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칸트의 논의가 전개되지,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즉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니코마코스 윤리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이제 칸트가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의지의 어떤 선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이제 보면은 이 선의지의 선성, 인간의 인간성이 있는 것처럼 선의지의 선성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의지의 선성을 규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의무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무 개념은 비록 어떤 주관적인 제한들과 방해들 중에서 이기는 하지만 선의지의 개념을 함유하는 바, 그럼에도 이 제한들과 방해들이 그 개념을 숨겨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대조를 통해 그 개념을 두드러지게 하고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지가 선하다는 것은 어떤 의무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무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약간 밀어놓고 일단 요 인용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미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인식된 모든 행위들은 그것들이 비록 이런저런 의도 관점에선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의무와 상충하기조차 하므로 과연 그것들이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일 수 있느냐 어쩌냐 하는 물음이 이러한 행위들에서는 아예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실로 의무에 맞는 것이지만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아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경향성으로 인해 그렇게 하도록 몰아세워져 그렇게 한 행위들도 제쳐놓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하려고 하면 의무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즉 의무에 따르지 않으면 100%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정적 충동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그게 선한 결과를 낳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의무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또 의무하고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의무하고 어긋날 때도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칸트가 이 지점을 좀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의무로부터 행위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칸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경향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 충동이나 우리가 어떤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만 행동하면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칸트가 보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거스르게 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의무로부터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의무로부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의도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그 행위가 결의되는 준칙에서 갖는 것으로 그러므로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행위 대상의 현실성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 능력의 모든 대상들과는 무관하게 행위를 일어나게 한 의욕의 원리에 순전히 의존해 있는 것이다. 그것의 이제 도덕적 가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결과할 수 있는 목적들과는 무관한 의지의 원리 외에 어떤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학생들이 꼭 뭐 칸트 도덕 찾아와서 꼭 동기주의, 그 생활과 윤리에 나온답니다. 전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답니다. 그래서 동기주의 꼭 대표로서 데리고 옵니다. 즉 바로 이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칸트한테서는 선성을 보존하는 것이 사실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는 우리가 의무로부터 행위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선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어떤 순수한 의지 이 부분들을 칸트가 이제 눈여겨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이제 의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독일어로 볼렌일 텐데요. 불어로는 블루아에 해당하는 거고 영어로는 윌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성. 그것이 바로 이제 의무로부터 의지를 우리가 발휘해서 의무로부터 행위를 이제 해나간다는 의미에 좀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의무로부터의 행위와 의무에 따른 행위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가? 물론 우리는 감각적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 때 시험 볼 때마다 느꼈던 건데요. 왜 대학 때 저는 시험 볼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저는 그렇게 KBS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너무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압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항상 괴롭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좀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 저는 학부제여서 철학과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공부가 재밌어서 사실 시험 기간이고 뭐고 항상 상관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감각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감각적으로는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것과 의무에 따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알 겁니다. 근데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여기서 내세우는 그 기준은 바로 이 존경이라는 아우퉁이라는 감정입니다. 그 지점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뜻하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객관에 대해 나는 물론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존경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결과는 한탄 하나의 의지의 결과이지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렇게 좀
이어서 쓰는데요. 그러므로 의지에 대해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경향성들을 단절하고서라도 그러한 법칙을 준수한다는 준칙만이 남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현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지향적 대상을 가집니다. 일단 지향적 대상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 법칙에 대한 거고요. 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한테는 명령의 형태입니다. 나중에 또 정언 명령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요. 그 명령은 사실상 칸트가 얘기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부터 의지를 가지고 행위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어떤 도덕 법칙을 존경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의무에 따른다라는 건 당연히 이런 존경이 결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칸트가 이제 이야기할 때 존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의 강의에서는 안 하지만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존경이 사실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칸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래적인 주체의 어떤 주체성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조금 이야기는 할 거지만 오늘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존경이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어떻게 보면 자유하고도 이어지고 자유가 이제 도덕 법칙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어떤 도덕 철학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존경에 대해서 조금 보면 조금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존중의 성벽은 자기 존중이라는 것이 한낱 감성에 의거한해서 도덕 법칙이 해를 입히는 경향성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은 자만을 타도한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은 그 자체로서 적극적인 어떤 것, 곧 지성적 원인성이 다시 말해 자유의 형식이므로 도덕 법칙은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적, 곧 경향성들에 반대하여 자만을 타도하기까지 함으로써 다시 말해 겸허토록 함으로써 최고 존경의 대상, 그러니까 경험적 근원을 갖지 않고 선험적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적극적 감정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은 하나의 지성적 근거로 인해 생긴 감정으로 이 감정은 우리가 완전히 선험적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그것의 필연성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감정인데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대상에 가지는 감정하고는 굉장히 다른 감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덕 법칙에서 야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로부터 야기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다르고, 그거는 경험 바깥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촉발하는 어떤 감정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감정이 사실 칸트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판단력 비판의 문제죠.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그 대답이 뭐 판단력 비판에서는 판단적 비판의 나름대로 있지만, 오늘 저희의 이제 강의 주제하고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사실 존경과 굉장히 관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칸트가 말하는 자연적인 인과성이 아닌 다른 인과성을 이제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면 존경이 그 자유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확신시키고 확언해주는 그런 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존경이라는 건 항상 도덕 법칙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존경이, 우리가 뭔가 이 존경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사실 도덕 법칙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연역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칸트가 좀 씁니다. 특히 주석 부분에서 굉장히 쓰는데, 그러나 존경이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감정이 아니라 이성 개념에 의해 스스로 일으켜진 감정이며, 그래서 그것은 경향성이나 공포에 그 원인이 돌려지는 전자의 모든 감정들과는 종적으로 구별된다. 내가 직접적으로 나에 대한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는 존경을 가지고 인식하는데, 이 존경은 나의 감관에 대한 다른 영향의 매개 없이 순전히 나의 의지가 하나의 법칙에 종속한다는 의식을 의미한다. 법칙에 의한 의지의 직접적 규정 및 그 규정에 대한 의식을 일컬어 존경이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존경은 법칙의 주관에 대한 작용 결과로 보이는 것이지 법칙의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경의 대상은 오로지 법칙뿐이며 그것도 우리가 자신에게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으로 부과하는 법칙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앞에 긴 부분 떠나서 이 제가 중간에 잘라놓은 그러므로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의 대상은 오로지 법칙뿐이다. 도덕 법칙밖에 없습니다. 존경의 대상, 칸트한테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타인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뭐 요즘은 아니 조금 지났지만 님 취존 좀 할 때 취향 존중 같은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한 존경이나 존중은 사실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다 파생되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경의 어떻게 보면 제1 대상은 오로지 도덕 법칙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윤리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윤리 자체이며 주관적으로 동기로 간주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이 법칙 자체가요. 이 법칙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하는가? 그게 바로 존경이고 그 법칙과의 관계가 그 존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윤리를 우리가 법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럴 때만 이게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동기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동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이 어떤 윤리의 윤리성, 도덕의 도덕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존경과 도덕 법칙, 존경이 도덕 법칙만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존경이 이제 의지를 규정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의지의 법칙에 대한 자유로운 복종의 의식은 모든 경향성들에게 오직 자신의 이성에 의해 가해지는 불가피한 강제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무릇 법칙에 대한 존경이다. 이 법칙에 따르는 일체의 규정 근거에서 경향성을 배제하는 객관적으로 실천적인 행위를 일컬어 의무라 하며 이 배제로 인해 의무는 개념상 실천적 강요를 다시 말해 마지못해서라도 행위하게 하는 규정을 함유한다. 라는 이제 이게 생기는 건데요. 이 존경이 어떻게 의지를 균형하냐 하면은 바로 실천적 강요, 즉 아까의 용어로는 이제 의무가 이제 의지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경이 어떻게 보면 의무의 부과하고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지점들을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존경을 정리해서 칸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은 법칙의 복종으로서 다시 말해 감성적으로 촉발되는 주관에 대해 강제를 통보하는 지시 명령으로서 자기 안에 어떤 쾌 대신에 그러한 한에서 오히려 행위에서의 불쾌를 함유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쾌와 불쾌에 대한 논의는 제가 뭐 하고자 하는 논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감정,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칙에 대한 복종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존경은 감정이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면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안 키웁니다만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옮기냐면 뭐 우리 강아지 산책을 열심히 시켜준다든지 우리 강아지 맛있는 간식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덕 법칙에 대해서 이제 도덕 법칙에 대해서 존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한테는 어떤 애티튜드로 나타나게 되냐, 어떤 태도로 나타나게 되냐, 이거의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 보셔야만 사실 칸트의 자유를 이해하는 것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무의 문제로 다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칸트한테는. 그래서 그러므로 존경에 대해 의무를 갖는다는 것은 의무에 대해 의무지어져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겠다. 그래서 또 보면요.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나의 행위들의 필연성이 의무를 형성하는 바로 그것이며 의무는 그 가치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의 조건이므로 여타의 모든 동의는 이 의무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보면 그러므로 의무의 개념은 행위에서는 객관적으로 법칙과의 합치를 요구하고 그러나 행위의 준칙에서는 주관적으로 법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하는 유일한 방식인 법칙에 대한 존경을 요구한다. 의무에 맞게 행위했다는 의식과 의무로부터 다시 말해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행위했다는 의식 사이의 구별은 바로 이 점에 의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제 의무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 법칙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도덕 법칙이 지시 명령하는 의무에 관계지어 있다. 이 지점과 일맥상통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칸트가 여기서 역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칸트한테 이게 문제는 이게 어떤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성의 사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의 사실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그런 반면에 자유가 없다면 도덕 법칙은 우리 안에 결코 마주칠 수 없을 터이다. 법칙은 이성의 사실이며 그러므로 자유는 자명하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덕 법칙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의무, 우리의 의지가 의무와 연결되어 있음이 칸트 안에서는 그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 자체가 결국 자유의 문제를 또 함축하고 있음을 칸트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법칙은 이성의 사실이며 자유는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만약 형식적인 관점에서 도덕 법칙과 자유가 상호적으로 서로를 함축하고 있다면 초월적 관점에서 그 관계는 법칙에서 자유로 정향된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칸트한테서는 도덕 법칙의 문제가 이제 자유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만 여태까지 저희가 걸어온 이 빠른 여정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칸트가 말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지의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의지가 존경에 의해서 규정되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 법칙과 이제 관련 지어져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칸트한테서는 이게 바로 이성의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성의 사실이 문제는 이게 자유를 함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덕 법칙의 존경이라는 것이 사실상 도덕 법칙에 대한 복종, 의무로부터 행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과연 자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인가?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해방감을 느끼면서 어떠한 장애도 없이 무언가를 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칸트한테서도 물론 그런 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칸트가 말하는 빌쿠르가 거기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나 칸트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실 아우토노미거든요. 아우토노미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유, 우리 이성의 사실로부터 함축되어 있는 이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유는 이제 칸트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규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보면요. 자유 및 결연한 마음씨로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능력으로서 자유의식은 우리의 욕구를 비록 촉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규정하는 운동인 경향성으로부터의 중립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적 충동, 자연적 본성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첫 번째 자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연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자연으로부터의 독립.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하죠. 특히 이거에 대한 칸트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은 얘기하지만 이거를 가장 구체화시킨 철학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했던 찰스 테일러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아이지아 벌린이 이제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죠.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먼저 소극적 자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지는 생물이 이성적인 한에서 갖는 일종의 원인성이다. 자유는 이런 원인성의 속성일 것인 바 자유는 그것을 규정하는 외래 원인들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우토노미의 개념, 즉 자율의 개념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외래 원인들에 의해서 작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성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칸트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원리가 정언적 명령이어만 하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는 모든 객관에 대해서 무규정적인 채 한낱 의욕의 형식 일반만을 보유할 것이며 그것도 자율로서 보유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선의지의 준칙이 그 자신을 보편적 법칙으로 만들 수 있게 적합함. 그 자체가 유일한 법칙으로서 이 법칙을 각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그 어떠한 동기나 동기의 관심을 기초로 두는 것 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율이라는 이제 개념일 텐데요. 자율은 아우토노미라는 개념이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놈이라는 게 일단 우리 어떤 율법 규율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아우토라는 건 자기의 문제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과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우토노미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타율, 에테로노미는 그거의 외부 강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게 오는 것일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즉 칸트가 말하는 특히 도덕과 관련해서의 자유는 이제 자율로서 적극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스스로 이제 법칙을 부과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 입법자, 자기 입법성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자율의 의미입니다. 그게 칸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극적 자유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적극적 자유로서의 자율이 사실 칸트
도덕 철학의 가장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 자유는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 법칙을 그리고 이게 문제는 도덕적 법칙하고 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칸트한테 표현이 되냐면요. 그게 바로 너무나 유명한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입니다. 이제 이 부분 좀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처신에 의해 도달해야 할 여느 다른 의도를 조건으로서 근저에 두지 않고 이 처신을 직접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정언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진료 및 그 행위로부터 결과할 것에 상관하지 않고 형식 및 그로부터 행위 자신이 나오는 원리에 상관한다. 행위의 본질적으로 선함은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마음씨에 있다. 이 명령은 윤리성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여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은 결국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제가 이제 학생들 얘기할 때 그놈의 이제 듣기 싫은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또 정언 명령, 가언 명령 구분했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생활과 윤리에서 철학을 잘못 배우고 있구만 이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이 용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명령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칸트가 그런 명령들을 다 목록화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획이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는 도덕 형이상학 같은 책에서 이어지긴 합니다. 이어지긴 합니다만 이거 뭐 사실 뭐 그 정치로 가면 이제 뭐 영원한 평화 같은 거, 영구 평화론 같은 것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보다는 근데 칸트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자율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은 바로 정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과 동의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칸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바로 보편화입니다. 왜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덕 법칙과 꼭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정언 명령이.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만 유리한 룰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만 유리한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편화의 정식을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사용할 수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관이고 정말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뭐 여기서 뭐 일을 하는데 간단하게 뭐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새로운 선생님을 초빙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을 쫙 늘어놓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한 분에게만 제가 뭐 다른 룰을 적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보편화의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이런 룰은 쓸 수가 없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정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편화의 정식이다 라고 좀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회폐 같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칸트한테서 뭐 몇 가지 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보편화의 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회폐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좀 굉장히 좀 많이 본 구절들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보면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오로지 유일한즉 그것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언 명령은 의무의 보편적 명령으로서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로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그래서 도덕 법칙은 인간들에게는 정언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무조건적인 것이니 말이다. 이 무조건이 사실 여기서 보편하고 좀 통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천 법칙이란 철저하게 객관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지 한낱 주관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성에 의해 선언적으로 인식되지 경험에 의해 이 경험이 비록 감각 경험적으로 제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객관적 필연성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자기 입법성의 원리, 자율의 원리는요. 결국 이것이 내가 따른 이 법칙이 보편화될 수 있을 때만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보편화하는데 실패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점들을 이제 칸트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러한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가 좀 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이제 칸트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지점 좀 보면 요 두 번째 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법칙에 의해서 강제된 것보다 더 많이 의무에 맞게 한 것이 공적이고 법칙에 부합하는 꼭 그만큼 행한 것은 책임이요 끝으로 법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게 행하는 것은 도덕적인 부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자유와 이제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스파이더맨 1 보셨던 분들 옛날 거예요. 토비 맥과이어 나오던 그 버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해주죠. 자,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처럼 자유에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라는 정신이 칸트한테서 일단 제가 봤을 땐 거의 발견되지 않을까. 거의 형부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거예요.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법칙에 따라서 행위한 만큼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유로운 주체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칸트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를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인식론적 측면에서만 얘기할 수 없고 자유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만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중간 정도 보시면 칸트가 이런 표현도 그래서 여기 또한부터 보시면 또한 인간 거기서 예지자로서만 본래적인 자기로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본래적인 자기 주체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칸트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생각이 사실 도덕성이나 도덕으로부터 이제 주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효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만 좀 더 확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지점을 보시면요. 이 지점까지 좀 말씀드리고 레비나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정리를 하면 칸트한테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자유의 문제고 이 자유라는 것은 정언 명령에 따르는 즉 의무에 연결된 도덕 법칙에 자유롭게 복종하는 어떤 주체를 좀 상정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칸트 도덕 철학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레비나스는 그러면 이에 대비돼서 이제 레비나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자유인데요. 일단 레비나스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얼굴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얼굴이라는 것이요. 레비나스한테서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좀 얼굴을 좀 봐도 모두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그런 이런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자 본다는 것은 항상 지평에서 보는 것이고 지각으로 대표되는 의식은 얼굴을 지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얼굴이 지평에서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요. 또 그 다음은 얼굴은 내용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현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얼굴은 이해될 수 그리고 그러니까 총괄될 수 없다. 시각적 감각과 촉각적 감각에서 자의 동일성이 정확하게 내용이 되는 대상의 타장성을 감싸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직관에 포착되지 않는 얼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만져지지도 않고요. 어떠한 감각도 거부하는 그러한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얼굴은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한 얼굴을 이야기하는가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비나스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입니다. 타인의 얼굴인데 자 보면 그건 그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물은 얼굴이다. 얼굴의 계시는 말이다. 타인과의 관계만이 오로지 초월의 차원을 도입하며 우리를 용어의 감각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이고 이기적인 경과는 전적으로 다른 관계로 인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언어 이야기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근데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얼굴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거죠.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동일자와 타자의 차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좀 기억을 하신다면 레비나스가 서양 철학사를 문제로 삼을 때 타자를 다 동일화시켜버리는 동일자밖에 없는 철학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합니다. 이때 레비나스의 원인은 이 얼굴을 말살하고 묵살한다는 조금 그 함의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그 차이, 동일자와 타자의 차이를 보존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비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의 차이는 절대적 차이, 형식 논리학의 용어로는 붙잡히지 않는 차이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차이. 그러니까 누구도 이 차이를 부정할 수도 없고 환원할 수도 없고 이 차이의 간극을 없애버릴 수 없는 그러한 차이를 레비나스가 얼굴에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얼굴에서 타인이 현현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타인을 또 보존하는 것에 얼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왜 레비나스는 얼굴을 그렇게 상정하냐고 했을 때 레비나스가 이거를 이제 무한하고 이어버립니다. 무한은 뭐 사실 데카르트 제 삼성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말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최소의 무한하게 더 많이 포함된 것인 무한의 관념은 얼굴과의 관계에서만 구체적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오직 무한의 관념만이 동일자의 관계에서 그러한 관계에서 불구하고 타자의 외재성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면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유한한 타자의 인식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가 이제 감각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레비나스한테는 이 무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시화된 것이 바로 타인의 얼굴입니다. 이제 레비나스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여기서 좀 무한의 관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레비나스한테서 이제 무한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무한을 할 때 무한이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끝이 없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레비나스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한은 높은데라는 거는 라오떼어인데요.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미사 드릴 때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높은 데서 오신 분 뭐 할 때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리고 고귀함 초월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의 인을 부정의 적도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피니 즉 유한 안에 있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유한 안에 이제 무한이 들어 있을 때 어떤 점이 생기냐? 무한의 관념은 계속 넘치고 초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의 관념은 그 관념의 대상을 관념을 초국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한은 초월적인 것으로서의 초월적인 존재의 특질이다. 초월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관념의 유일한 관념의 대상이다. 그것은 관념으로부터 무한하게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외재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무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설정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설정한 순간 무한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무한은 안 잡히게 포착될 수 없게 계속 나가요. 그런 것으로 이제 무한을 상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가 뭐 범람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범람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꾸 개념을 범람한다고 해요. 관념을 범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러한 무한의 관념이 얼굴에 이런 무한의 관념이 구체화가 되면 얼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감각을 계속 넘쳐버려서 결국 포착할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얼굴 무한의 관념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얼굴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읽지 않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얼굴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는 건데 이게 바로 언어의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레비나스한테 보는 것도 안 되고 만지는 것도 아닌데 언어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했을 때 요 앞부분 건너뛰고 뒷부분 말씀드리면요. 얼굴은 말한다. 그러니까 얼굴의 현실은 최초의 담화이다. 말함은 무엇보다도 그의 외관 저편에서 그의 형태 저편에서 도래하는 방식이요. 열림 속의 열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얼굴은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말하는 겁니다. 즉 타인의 얼굴은 말하는 얼굴인 것이고 나는 그 타인의 얼굴을 대하는 나는 듣는 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일단 나와 타자의 언어적 관계고요. 그것만이 레비나스는 일단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언어가 어떤 언어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윤리적 말함이라는 건데요. 이 윤리적 말함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보면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참여는 이제 이미지의 중립이 아니라 그의 비참함과 그의 높음으로 나와 관여하는 청원이다. 나에게 말하면 매 순간 현시에서 조형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있고 조금 건너뛰어서 스스로의 비참함과 배고픔으로 어떠한 이미지의 경유 없이 대면에 올고듦으로써 현시의 비환원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현출하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참함, 배고픔 같은 단어들입니다. 즉 타인이 먼저
비참하고 배고프고 항상 헐벗은 자이고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레비나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비참함과 배고프고 헐벗은 자는 뭐랄까? 저희도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셔가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키워주셨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가면 이제 맨날 이제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배고파 밥 좀 차려줘 맨날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배고픈 자는 원래 밥을 달라고 하고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일단 구체적인 의미에서 타인의 언어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점 뭐냐면 타인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고 비참한 자기 때문에 먼저 나를 좀 도와줘 라는 명령으로 이제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윤리적 언어예요.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적 언어고 이런 명령으로서 이제 언어적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최초의 언어는 바로 살해하지 말라라는 언어입니다. 이게 성경 이제 뭐 약간 개신교 버전과 천주교 버전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5번이냐 6번이냐로 10개 중에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살해하지 말라를 이제 타인이 말한 최초의 언어라고 이제 레비나스가 이야기합니다. 나 죽이지 마라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지점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아가 이제 동일화시키는 방식이 아까 서양 철학사가 동일자가 계속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철학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동일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간 형태가 살해와 살인입니다. 타자를 없애버리면 동일자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항상 사실 타인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게 레비나스의 진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은 먼저 그거잖아요. 만약 내 앞에 칼 든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날 죽일 것 같다. 그러면 얘기하잖아. 하지 말고 좀 살려줘. 나 좀 봐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타자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는 명령으로 일단 타인의 언어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살해 금지가 타인이 내게 말하는 윤리적 언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타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전체성과 무한 불어판 218페이지는 이 부분만 좀 보면 얼굴의 현현은 윤리적이다. 이 얼굴이 위협받을 수 있는 투쟁은 표현의 초월을 전제한다. 얼굴은 돌발적으로서 투쟁에 위협받지만 이러한 위협은 무한의 현현을 소진시키지 못하고 또한 그것의 최초의 전원을 정식화하지 못한다. 여기서 최초의 전원이 바로 살해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평화를 타인의 우선하는 비알레르기적 현전을 전제한다. 전쟁은 만남이란 최초의 사건을 특징짓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자, 타인이 등장은 나의 폭력과 살해를 금지시키면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게 윤리적 언어의 시작이고요. 그런데 이제 레비나스의 전략은요. 이게 살해 금지가 단순히 살해 금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배고파, 나 집 없어, 헐벗었어, 뭐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했는데 레비나스는 이 살해 금지를 긍정적인 의미의 책임, 무한 책임으로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제 말하면은 약간 그냥 제가 좀 대중적인 버전으로 논증 좀 떠나서 대중적인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행위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필적 고의 같은 살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배고프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살인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 그에게 거처를 내어주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살해 금지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런 살해 금지라는 것이 그런 책임을 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레비나스의 생각이고요.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 사실 이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이 모세가 십계를 받는 사건, 즉 살해 금지의 명령을 받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중요한 사건은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가 모르는 타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런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러한 책임. 이런 책임으로 이제 이행하려는 게 레비나스 철학에서 좀 나타납니다. 물론 레비나스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신약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임에 대해서 조금 여기는 강조하는 장이고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만 주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자유로부터 이제 주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반대로 레비나스는 이러한 책임, 얼굴을 마주할 때만 주체가 주체로서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속의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뭐 전체성과 무한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존재와 달리에서는 예속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로 서브젝트의 뜻이 사실 뭐 시나 형용사로는 뭐 서브젝트 투 하면 어디 예속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레비나스가 그 어떻게 보면 이 언어적 줄타기를 굉장히 잘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예속으로서의 주체를 좀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중간에 잠깐만 정리해 보면요. 칸트와 이제 레비나스의 결별하는 지점이 여기서 조금 관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한테는 자유가 최종 신급입니다. 도덕에서. 근데 레비나스한테 책임이 근원. 레비나스는 근원이라는 표현 싫어하고 전근원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근원보다도 앞선 아나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칸트한테서는 이제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선의 선성을 이제 보장하는 건데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추상적인 데 반해서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 차원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체를 생각하는 방식도 칸트는 자유인데 레비나스는 책임으로부터 생각한다. 이런 지점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형이상학적인 기획에는 동조하지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덕 프로그램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때 빠르게 좀 넘어가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레비나스가 자유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부정하면 저는 사실 레비나스는 현상학자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학자는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기술하는 게 현상학자라면 자유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정치적 자유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이제 레비나스한테 문제가 되겠죠. 레비나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이미지를 가져와서요. 파스칼의 이제 무단 점유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와서 자 이미 자유 안에는 내가 자유롭기 전에 이미 타자가 차지하고 있던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자에 대한 책임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이제 레비나스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임된 자 유한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항상 무한정에 뻗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타자에 의해서 제한이 지어진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타자에 의해서만 서임이 된 그런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책임이 우선하는 자유입니다. 항상. 또 약간 칸트의 구도하고 조금 반대로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칸트는 자유로운 주체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레비나스는 이미 내가 자유롭기 전에 이미 책임지는 상태에 이미 놓여져 있다를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전에 이미 수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사실 주체성과 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부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대신해서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에 이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하면요,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아까도 일단 요약을 해보면 자 1챕터와 2챕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보고자 했던 건요, 레비나스와 이제 칸트의 윤리 도덕적 기획이 굉장히 동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철학자 모두 윤리 혹은 도덕이 이제 기존의 인식론 혹은 존재론 혹은 인식 존재론의 틀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순수이성 비판 말미에서 칸트가 그러했고요. 레비나스는 뭐 전체성과 무한도 그렇지만 제일 철학으로서의 윤리에서 더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혹은 존재론적 기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자유와 책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칸트한테는 자유고 레비나스한테는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점은 둘 다 그 점에는 동조합니다. 제가 레비나스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빨리 넘어가서 지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덕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레비나스한테서는 자유라는 것이 행사되기 전에 이미 책임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가 우선하는 겁니다. 자유의 주체보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별점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칸트는 이제 자유를 좀 최종 신급으로 삼는데 레비나스한테 최종 신급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칸트에게서는 도덕 법칙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의지라고 한다면 레비나스한테는 타인을 위한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는 서로의 이제 프로그램과 좀 대척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결별점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좀 저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 좀 이야기를 한다면 역사가 굉장히 어떤 사람의 사유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칸트나 레비나스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라는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던 자유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던 시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칸트한테도 사실 사회계약론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칸트도 사회계약론 버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좀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사유를 좀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리나스 같은 경우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나치 수용소에 수용됐던 경험이 있고요. 거기서 딸을 잃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자유만 부르짖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얼굴과 차이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은 조금 나는 또 관념론자는 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카테고리상 분류할 때는 초월적 관념론을 한다라고 본다면 칸트가 그래서 선의 선성을 추상적 도덕 법칙에 주는 점을 저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비나스는 기본적으로 후서를 프랑스에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현상학적 전통에 많이 좀 기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얼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과제는 저한테는 그겁니다. 그럼 두 철학자의 어떤 이 도덕 법칙과 얼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좀 종합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레비나스는 싫어할 겁니다. 종합이라고 하는 건 레비나스한테 결국 동일화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또 철학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과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얼굴이 분명히 만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레비나스 사상 후기에 가면은 레비나스가 이제 탈무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탈무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율법에서 이제 타인들이 하는 역할, 타인의 얼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종합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작업은 제가 해봐야 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저에게 남은 과제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부를 너무 빨리 제가 끝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윤영식 대표님과 또 이제 이재훈 선생님께 감사 올리면서 제가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긴 강의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하셔야 돼요. 강의만 끝냈다는 겁니다. 강의만.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질문이나 코멘트 길지 않게 받겠습니다. 예.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칸트 이론을 해석하는 것을 좀 새롭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레비나스도 이제 몇 가지 했고 우선 자유와 유한성 같은 것이 이제 칸트의 주요점인데 지금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고 또 사회가 굉장히 안정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또 유한성에 대해서도 보면 의식주도 지금은 다 해결됐고 뭐 전쟁도 거의 없어졌고 병도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의 발달의 결과로 그 칸트 시대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칸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현실을 반영한 어떤 철학자들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정언명령이나 이런 걸 해석하면 좋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상학과 해석학을 연구하는데 좀 주안점이 있고 칸트를 제가 뭐 사랑하긴 합니다만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제가 그나마 짧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영미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미권의 주석가들이 단순히 칸트의 어떤 도덕 철학이나 실천 철학을 이론적인 영역에만 남겨두지 않고 과연 이 칸트의 도덕 철학으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을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의 작업들은 잘 몰라서 뭐 구체적으로는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상학 전공하셨다 해서 현상 이제 맞게 여기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라고 언급해 주신 부분은 책임 문제. 자유에 따를 때 책임이 도출되는 것이 이제 뭐 그러면 어떤 한 주체를 상정하면 그 현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칸트로 먼저 보자면 그러니까 그 책임 개념이 참 제 모호한 거.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존경으로 말미암아 뭐 내가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결국 그 자유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어떤 책임이 도출된다. 그것도 칸트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임이라는 게 과연 현상적 책임인지, 네, 그게 조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현상적 책임, 뭐 실질적 책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현실에서 지는 책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현상 너머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을 도출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받는 건 결국 그 생각을 했던 주체일 텐데 그 주체가 결국 책임을 받는 건 현상적인 게 아니면은 저는 의미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거는 자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넘어와서 이제 다시 넘어오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네, 좀 약간 넘어가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뭐 다시 넘어온다는 아이디어는 아예 있었던 결국 아이디어가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칸트한테서는 결국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인과성으로서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세 번째 이율배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판단력 비판에서 나오는 용어로 하면 초감성적인 것이 감성적인 것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건 문제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당연히 현상적 책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레비나스는 그 책임을 볼 때 그러면은 그로부터 또 자유를 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지는 상태에서 이제 예속의 주체로 이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칸트는 하면 되겠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그리고 약간 해도 안 될 수도 있겠더라 레비나스 같아서 혹시 어느 쪽에 좀 더 투자에 좀 가까운 생각이신가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개인의 뭐 생각을 묻는 거고. 네네 그냥 네. 그거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사실 제가 뭐 레비나스에 대해서 박사논문도 쓰고 계속 지금 논문도 쓰고 있지만 사실 레비나스 입장이 완전히 좀 행동하진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을 제가 테마로 쓰고 있고, 저는 사실 옛날에는 박사 논문 쓸 때는 레비나스한테 굉장히 동조가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고 약간 좀 뭐랄까 철학적 개념과 관념적으로 조금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어느 쪽이라고 하면은 아직 뭐 입장을 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누가 옳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 칸트의 그 실천 윤리학 도덕 현리상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말하자면 무슨 과학 철학 같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면은 이 현상은 이저 물질적 세계에서 인간은 살면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무슨 저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 자세한 그런 분석이 이 메커니즘 분석이 그렇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감성의 세계에서는 뭐 도출할 수 없다고 그냥 뚱쳐버리고 갑자기 무슨 그 무슨 정언 명령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는 떠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도덕 법칙에 대한 무조건적 존경 어쩌고 하는 것으로 가면은 인간은 보이지도 않고 살과 피가 있는 따뜻한 인간은 전혀 안 보이고 꼭 그 저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 치하의 그 저 나치 수용소 소장 해야만 했으니까 했다. 법이 그러시니까 했다. 뭐 저 총 쏘라고 하면은 저 발포 그 저 민중들 앞에서 그냥 총으로 갈겨버리고 난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 그러니까 이 칸트의 그 윤리 그 쭉 그걸 보면은 아주 그 싫어요. 그 아주 아주 그 비인간적인 냄새가 아주 풀풀 나고 그리고 칸트가 그 총각으로 살아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뭐 꼭 그렇게 뭐 무슨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산 위에서 저기 저 요가 몇십 년 그냥 이렇게 손 하나 들고 그냥 아마 그런 사람은 손 하나 드는 것에 대한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한 40년 해야 될 것 같은데 칸트가 어디 꼭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한가. 그리고 또 칸트가 또 저 영국 상인하고 아주 친구여가지고 뭐 돈도 투자하고 또 돈 버는 일에 또 밝기는 밝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칸트라는 사람의 이 철학이 그 사람한테 그 서양 그 후대들은 매몰돼 가지고 뭐 감론을 박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칸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 저도 굳이 여기 대해서 칸트의 입장을 제가 뭐 변호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근데 그 말씀, 저는 뭐 당연히 존중하고, 저도 칸트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칸트 일대기를 좀 연구는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칸트가 이제 뭐 평생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칸트가 또 이제 늙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사교계의 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교계에 나가가지고 온갖 귀부인들이 다 둘러싼답니다. 워낙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칸트도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즐기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대단하냐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칸트한테 매몰됐지만 그거는 서양 철학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어제 축구 보고 자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철학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축구에서 이제 가장 탑3가 펠레, 마라도나, 메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학에서는 그거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너무나 똑똑하고 업적이 그 사람의 사유에서부터 많이 파생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동조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철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일단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